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에서 이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 나라 국방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이라 규정하면서도 단거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북한이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날려보내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극적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마냥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사일 발사 9시간 만에 북한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해 파장도 주목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은 북미 협상의 동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 상태로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우리 군과 국정원은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아직 우리 군은 특정할 수 없어 계속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한미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신형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기종들하고 달라져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패턴을 이제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 그렇다, 이런. 앞서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며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미국에서 쏜 것을 정식 감사로는 식별이 쉽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 엄물로는 약간 좀 서로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도 함께 발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발사한 무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에 장거리 타격 수단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과 뿌연 연기를 뿜으며 수직으로 솟구치는 발사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으로 발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위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성된 정세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지난 4일 발사 직후에 이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와 안전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도입 발표에 반발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한 건 박정천 포병국장으로 이영길 군 참모총장은 빠졌습니다. 미사일 담당인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은 두 번 모두 없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취소했습니다. 당초 한미 워킹그룹은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미사일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강경화 장관을 만나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과 비건 대표의 면담 내용은 일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면담 직전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에 하기로 했던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건 대표도 워싱턴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오늘 한미는 인도적 지원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잇따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건 대표는 오늘 청와대를 찾아가서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비건 대표가 그러면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네, 당초에는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때 논의한 대북 식량 지원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위주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 대통령은 별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2주에 걸친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냐 아니냐가 결국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대화는 열어두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가 외교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추가 발사가 이어질 경우 또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일단은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훈련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낮은 로우키로 발표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싸늘해지는 것은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혹시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식량 지원은 대화 동력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바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 보고도 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량 지원은 넘어야 할 산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어제 미사일 발사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토대로 이번 단거리 미사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공개한 무기들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있고요. 또 240mm 방사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mm 신형 자주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거리 미사일은 2발, 그리고 방사포는 10여 발 발사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고요. 자주포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4일에 쐈던 것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여전히 이제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기종입니까? 네, 이 북한이 공개한 4일과 9일 발사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기에 외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발사 직후 발사체를 고정하고 있던 저 장치, 저게 4조각으로 분류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저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북한 공개 내용만으로 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맞다면 같은 기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게 바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러시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일과 어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이렇게 세 개가 외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군도 이스칸데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경우 수출용은 이 비행거리가 280k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4일 발사체와 어제 발사한 미사일 중 한 발의 이 사거리, 그러니까 비행거리와 고도가 유사합니다. 예.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수출용으로 비행거리가 280km로 제한돼 있다고 김태형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발사된 거는 42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군 관계자는 개방령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인지 아니면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명 독사라고 불리던 KN-52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한 건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발사가 이루어진 곳이 평북 구성 아닙니까? 좀 낯설긴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9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과 준중거리인 북극성 2형 그리고 ICBM 계열인 화성 14형과 12형을 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구성은 이번 이동식 발사대의 특징인 궤도 차량 생산 시설을 비롯한 군수 공장과 이 방연 비행장 등이 있어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2천억 달러, 약 23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중국 대표단과 첫날 회담을 마친 뒤 내린 조치인데 중국은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후속 협상이 시작되면 내일 새벽쯤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판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시각 10일 0시 미국은 2천억 달러, 약 235조 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0%의 관세율이 배 이상으로 커진 겁니다. 관세 부과 결정에 앞서 미중 대표단은 90분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짓지 못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미국은 기술 탈취나 기술 이전 강요 등의 핵심 사안에 대해 입법으로 쐐기를 박자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율 추가 관세에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되레 3.1%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양측의 협상 타결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P통신은 10일 0시부터 중국을 출발한 화물에 관세가 적용된다며 미국에 들어가기까지 3,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양측이 시간을 번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종 협상도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250억 달러치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이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5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이 법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앞으로도 경찰 수사는 촘촘한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경찰보다 훨씬 강력한 검찰 수사권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를 60일 안에 마무리하는데 검찰이 사건 기록만을 검토하는데 60일로 부족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지구대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저희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한 뒤 경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먼저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와 성범죄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겁니까? 네, 먼저 김 전 차관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검찰 조사실에서 나왔는데요. 14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의 출발점인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네,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 씨 등이 별장에 들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이 완전히 없던 일인 것처럼 부인한 겁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네, 그 조사 과정에서 윤 씨를 비난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 씨의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건데요. 윤 씨의 과거 처벌 전력까지 언급하며 이 관련 의혹과 관련된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수사단은 오늘 내부 회의를 거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관련 의혹이 워낙 많아서 아직 묻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건데요. 수사단은 모레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까지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근까지 알려진 것 말고도 윤중천 씨가 아닌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받은 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효도 남아있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새롭게 파악된 금액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사단이 포착한 뇌물 규모가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2008년 초 여성 이모 씨가 윤중천 씨에게 갚아야 할 1억 원을 갚지 않도록 해준 의혹과 약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중견 화가의 그림, 여기에 윤 씨가 직접 건넸다고 인정한 500만 원과 식사, 골프 접대 등입니다. 수사단은 모든 금액을 더해 하나의 뇌물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윤 씨가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뇌물 범위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윤 씨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하기영이란 메모가 담긴 윤 씨의 수처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단은 두 사람이 만난 걸로 보이는 날짜에 윤 씨 통장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일인데도 윤 씨가 이를 인정한 건 자신의 업무 수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수첩엔 하기형이나 하기형 골프 같은 메모와 날짜가 담겼습니다. 특히 수사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고 의심되는 날에 윤 씨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궁을 하자 윤 씨도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앞서 2013년 경찰과 검찰 역시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성범죄 중심으로만 살펴봤을 뿐 뇌물 수사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의 최고 재무 책임자 등 핵심 간부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공장 바닥을 뜯어내 노트북과 자료 등을 숨겨놓은 배경을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공장 바닥을 뜯어 감추고 서버 저장 장치를 분리해서 직원 집에 숨기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공장 바닥에 숨긴 저장 장치 일부를 꺼내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거인멸 정황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의 고위 임원인 CFO, 즉 최고 재무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권고했던 인물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한 경위를 캐물으며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옛 미래전략실 이후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백모 상무 등이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오에피스의 임원도 백상무 등이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이들은 오늘 열린 영장심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는 데 가담한 대리급 직원에게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검찰에 말해달라는 등 허위 진술까지 요구했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 채용 비리가 2012년 하반기뿐 아니라 상반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추가로 파악된 부정 채용자 가운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권익환 검사장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권 지검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 대검찰청에 신고했고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11명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8명뿐 아니라 같은 해 상반기에도 부정 채용자가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인된 3명 중에는 KT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의 권익환 지검장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지검장의 장인인 손모 씨가 이 전 회장에게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 시절 비서실 관계자들이 일하고 있는 K뱅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자신을 업무에서 빼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다음 날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하루 뒤 검찰은 권 지검장의 장인 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손 씨는 이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KT 새노조는 그동안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부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강신명 이철성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서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와 비박 후보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친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후임 경찰청장인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모 치안감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현직 두 치안감에 대한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관여한 정도가 깊은 윗선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최근 2차례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의 이런 활동이 관행이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관련 혐의를 포착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김 씨는 자신을 수사하는 게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유튜버 김상진 씨가 호송버스에서 내립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검찰은 이 방송이 협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 자택을 찾아 폭언을 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를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 씨는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웃자고 찍은 김상진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어제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잠시 후 결정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어제 뉴스룸은 문재인 대통령 대담에서 외교 안보 부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곧장 전해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외교 안보 분야 말고도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1만 원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시적인 지표가 좋은데 다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고르게 다 소득 배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재판, 정말 뭐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뭐 그런 것이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결과 제대로 설명이 이번의 되지 능력과 않았습니다. 실력을 함께 좀 이렇게 교량해서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한결만 가지고 이렇게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과거세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담에서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대북 지원 문제만이라도 먼저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대북 지원과 추경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청와대도 의제를 넓히자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회와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내용과 형식에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나눠주는 문제,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정 전반에 관해서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여야정 협의체, 사실상 범여권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용 여야정 협의체는 안 됩니다.
국정 전반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는 뺀 3당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며 의제 확대에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정협의체 성사를 위한 물밑 대화가 본격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쟁의 조정 신청을 낸 12개 지자체 버스 노조 중에 오늘까지 10곳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월급이 깎이니 이를 채워줘야 한다는 게 버스 노조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은 이미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보다 적어서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일 뿐이니 정부가 지원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남은 해결 방법은 버스 요금을 올리는 건데 이건 지자체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파업이 예고된 15일까지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창원 등 오늘까지 파업을 결의한 지역은 10곳입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 전국에서 2만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중재하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부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은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노조의 핵심 요구도 임금을 올리고 정년을 늘려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 노조 측은 주 52시간제 탓에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9시간씩 24일, 25일 하려면 한 주에 6일을 근무해야 됩니다. 52시간을 적용시키려면 근무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늘어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가 많이 필요한 경기도가 요금 인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순히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젯밤 시속 17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시간 정도 만에 터널 안 선로 옆에서 발견됐는데 중상은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기차 선로 위에서 한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32살 박모 씨가 달리는 KTX 열차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충북 오송역을 출발해 공주역을 약 8km 앞둔 지점이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오송역에서 공주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KTX 호남선 계룡터널입니다. 박 씨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지 1시간 만에 저 터널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팔다리가 부러져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승객의 비상벨을 듣고 달려와 말리려는 승무원에게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mm 두께의 탑승구 유리창은 비상망치로 깬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시속 170km로 달리는 KTX 객실 18칸 중 11번째 칸에서 떨어졌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지면 바퀴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박 씨의 경우 선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원래 오송공주 사이가 230km까지 속도를 내는 구간인데요. 공주역에 이제 정차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속도가 감속하는 그런 시점. 이 사고로 KTX 12편이 1시간 20여 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보상금과 유리창 깬 금액을 박 씨에게 청구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충전 중이던 전동휠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렇게 전동휠이나 킥보드에서 불이 난 사례가 22건이나 됩니다. 관련 안전 기준은 2017년에야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팔렸거나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이 특히 문제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불타버린 동화책 사이로 뼈대만 남은 전동휠이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 이웃 주민까지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전동휠이 꼽힙니다. 경찰은 전동휠을 충전시킨 지 2시간 만에
타는 냄새가 나며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4년간 전동휠이나 킥보드에서 배터리 불량 등으로 2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한 채대 기숙사에서는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440여 명이 대피하게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차체와 배터리가 KC 인증 대상이 된 건 2017년 7월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 초에 팔린 제품은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겁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도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전동 휠도 2015년에 산 제품이었습니다. 2017년 7월 전에 구매한 제품의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품 모델명을 검색해 나중에라도 인증을 받은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한부모 가족입니다. 오늘은 처음 법정기념일이 된 한부모 가족의 날인데요.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특히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부터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된 베이비박스입니다. 10년 전 설치된 이 베이비박스가 현재는 새 것으로 교체 작업 중인데요. 안쪽을 보시면 푹신한 쿠션과 아이 도착을 바로 알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이 1,500여 명이 맡겨졌습니다. 지난해엔 사흘에 2명꼴로 들어왔습니다. 미혼모가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면 집안 망했다고 그러고 아주 막 난리가 나요. 아이를 맡긴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이제 아이 초유 먹이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가진 돈이 떨어졌을 때쯤에 아이를 입양 기간에 보냈었어요. 아이를 다시 데려왔지만 출생신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서 나라 돈으로 애 키우려고 하냐. 가족과 단절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영상 그것도 검색을 해봐서 그냥 보고 김장비닐 이렇게 이제 사다가 집에서 출산하게 돼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회의 시선입니다. 왜 맨날 엄마만 다녀? 너 아빠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과목에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을 해야 아들, 딸이 생긴다고 이렇게. 미혼모들은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고려대와 명지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채워진 교비로 교직원들의 술값 그리고 법인의 세금을 납부하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원장의 명품 가방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와 닮은 꼴이죠. 사립대가 받는 정부 지원금은 연간 5조 5천억 원으로 사립유치원의 2배가 넘는데 정부의 감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감사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국공립대학은 3년에 한 번 교육부 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감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해 한 해 동안 회계감사는 20곳, 종합감사는 3곳가량밖에 못합니다. 최근 5년간 감사받지 않은 대학 중 추첨을 통해 정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사립대학 3곳 중 1곳은 개교일에 단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3년부터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사학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가 있어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교육부 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의 경우 교육부 지적 사항은 350건이었지만 자체로 실시한 외부 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50배 차이입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총체적인 사학 문제를 해결한다며 지난해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고발한 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해당 대학에 알려주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오늘 바다 식목일을 맞아서 전국에선 바다 대청소가 펼쳐졌습니다. 겉으로는 푸른 바다의 속은 어땠을까요? 국내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있는 부산 남항의 물속 상태를 함께 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죠. 구석찬 기자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입수. 국내 최대 규모 부산 공동 어시장 앞바다입니다. 수심 8m 바다까지 내려간 잠수사들이 묵은 쓰레기를 들어 올립니다.
바닷속은 시궁창을 휘저은 듯 잿빛으로 변합니다. 여기저기 허연 배를 드러낸 물고기 사체가 널렸습니다. 해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막화도 심각합니다. 왜 껍질도 막 억수 산티메트로 되어 있어요. 바다 밑에서 완전히 썩고 있어요. 30분 만에 바다 밑에서 이만큼 건져 올렸습니다. 배 타이어와 배 어구는 물론 요구르트 가방과 신발까지 보이는데요. 악취가 심해 금세 파리가 꼬입니다. 이런 물밑 폐기물은 선박에 걸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줍니다. 고기를 잡아 들어오면 하루 정도 있으면 요 기름 냄새가 나서 파지를 못합니다. 해변을 더럽히는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낚시객들이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와 낚싯바늘에 바다새가 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바다 쓰레기는 9만 5천 톤이 넘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해양환경감시원을 둬 항만 오염과 바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한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서 9살 어린이를 전동휠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아닌 척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도망간 것으로 보고 뺑소니 합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1명과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영도경찰서 부근에서 28살 선모 씨가 일행 3명을 태우고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 선 씨는 곧바로 차를 돌려 달아났지만 불과 2분 만에 방향을 바꿔 자신을 쫓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2010년 밴쿠버와 2014년 소치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 이어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아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3번 연속 메달을 따냈으며 6년 전 이 선수가 세운 세계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격적이어도 괜찮아. 예,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젯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이 진행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보다는 그 진행을 했던 기자가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밤에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하루 종일 계속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상위권에 이제 올라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적인 거죠? 네, 주로 그런 지적인데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런 또 지적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오늘 그런 상상을 해봤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인터뷰가 가능했을 것인가라고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인데 실제로 보신 것처럼 지난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불러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했었고 또 그때 기자들은 상당히 좀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반대로 야당 측에서는 어제 인터뷰 진행한 것은 돌직구였다. 전곡을 찔렀다, 시원하다라는 옹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측에서 논란들이 계속 커져가니까 오늘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담이 끝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불쾌한 건 없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담 진행자에게 비난이 좀 집중이 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기억을 많은 분들이 또 하실 텐데 앞서 이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던 기자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라는 게 최고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인터뷰나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 또 질문했던 기자한테까지도 화제가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다만 그 대통령의 메시지, 예를 들어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이나 남북관계,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관심이 가고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돌고 도는 여의도 패션. 예. 국회 패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뭐 어차피 정장에 구두, 뭐 넥타이 매는 이런 정도의 패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7일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가방, 이른바 백팩을 메고 있는 건데요.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운동화도 신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모습들 뭐 시민과 함께 한다는 현장성을 강조한 모습들인데 상당히 좀 기시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정치권에서 백팩, 가방을 메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시초입니다. 이미 2011년, 12년 정치권에 입문했을 당시부터 이렇게 가방을 맨 모습들 자주 보였었고 당장 가깝게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선거운동 직전에 막판에 이렇게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모습 상당히 좀 과거 정치인과 좀 비슷하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당대표나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라 그러면 수행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본인이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가방, 백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은 좀 뭐 어쩌면 소탈한 모습? 아니면 뭐 현장성 강조하거나 뭐 권위주의를 탈피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를 그만둔 이후에 민생대장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었고 또 원조는 손학규 대표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에 민심대장정, 100일 민심대장정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 당시에 관심을 계속 끌어올려서 마지막 날 서울에 복귀를 했는데 바로 그날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해가지고 그 이슈를 좀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예. 본인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른바 손학규 징크스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어떤 일을 보여주면 항상 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징크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는 아예 이렇게 본인이 자기 이른바 셀프 디스라는 것처럼 손학규가 결단하는 날에 무언가 터지는 우픈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이 손학규 대표 민심대장정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요즘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13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국회에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금 원외 인사,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직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외 행보를 많이 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초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구름만 좀 더 많아질 뿐 기온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햇볕에 이젠 미세먼지와 함께 오존 걱정도 더해진다는데요. 박상욱 기자입니다. 햇살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외투를 팔에 걸치거나 아예 반팔 차림으로 외출한 사람도 많습니다. 손으로, 휴대전화로 아니면 겉옷을 들고 햇볕을 가리기 바쁩니다. 양산도 벌써 등장했습니다. 경기 가평과 강원 화천, 광주와 대구, 경북 영천 등 곳곳의 자동 관측기엔 벌써 30도 넘는 낮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오늘과 어제 최고 기온을 비교한 지도는 더 더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강한 햇볕에 곳곳에선 오존 농도도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과 부산 등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릅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춘천과 광주에선 최고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최고 20도 넘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에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일부 충청권, 영남권에 걸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강한 일사에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인가 계약인가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들과 함께 5년 만에 다시 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취재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